야, 이 미친년아, 너 명품 백살 돈은 있고 시동생 차 사줄 돈은 없냐? 사람들이 오가는 백화점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내 뺨을 매섭게 내리쳤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꽂혀왔다. 그녀는 내가 지난 3년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았겠지. 나는 화끈거리는 뺨을 만지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한마디를 속삭였다. 그 순간 기세등등하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붉은 물집이 잡혔다. 민희는 전을 뒤집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나무 주걱이 넓은 프라이팬을 긁으며 듣기 싫은 소리를 냈다. 가장자리를 왜 그렇게 두껍게 붙여? 조상님들이 드시고 노하시겠다. 시어머니 이 여사는 거실 대자리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반쯤 깐 마늘을 쥐고 있었지만 눈은 주방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민희를 노려보고 있었다. 외국계 기업 임원이 전 하나 평평하게 못 붙여서 남들이 알면 비웃겠다. 동작 빨리빨리 안 해? 남은 동그랑땡도 다 붙여야지. 민희는 마지막 전을 소쿠리에 담았다. 10시간. 아침에 이 집문턱을 넘은 순간부터 기름때에 전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바닥에 쭈그려 앉아 끊임없이 썰고 밀가루를 묻히고 기름에 붙였다. 주방에는 환풍기도 틀지 않았다. 전기세가 아깝다는 시어머니의 호통 때문이었다.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피부에 들러붙었고 내쉬는 숨에서조차 느글거리는 돼지기름 냄새가 났다. 아, 시발. 게임 진짜 족같이 하네. 거실 반대편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시동생 박도훈은 누렇게 찌든 수면 바지 차림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게임패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다. 올해 30살, 5년 연속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그의 현재 본업은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것이다. 어머, 도훈아, 목이 아프겠다. 살살해. 시어머니 이 여사는 금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바꾸더니 안방 쪽을 향해 소리쳤다. 수진아, 나와서 이 마늘 좀 씻어라. 안방 문이 살짝 열리고 신우이 수진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은 민희가 현관에 놓아둔 종이 쇼핑백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민희는 똑똑히 기억했다. 그것은 명절 선물로 가져온 고급 스킨케어 세트였다. 엄마, 나 머리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수지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몸을 움츠렸고 문은 다시 닫혔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1초 전, 민희는 현관에 있던 그 쇼핑백이 수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민희는 싱크대를 짚고 일어섰다. 무릎에서 둔탁한 뼈 마찰음이 2번 울렸고 뻐근한 통증이 종아리를 타고 허리까지 치솟았다. 그녀는 개수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에 붉게 부어오른 곳을 씻어내리자 쓰라림이 밀려왔다. 뭘 그렇게 오래 씻어? 수도새는 하늘에서 떨어지냐? 시어머니는 깐 마늘을 플라스틱 대야에 쓸어 담고는 손을 탁탁 털며 일어났다. 상 치우고 반찬 내놔. 우리 도진이 퇴근할 시간 다 됐다.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매일 얼마나 머리를 쓰는데 내가 내조를 잘해야지. 밤 11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릴 뿐 고요했다. 남편 박도진은 운전대를 잡고 연신 넥타이를 느슨하게 끌어당겼다. 신호대기에 걸려 브레이크를 밟은 그는 조수석에 앉은 민희를 돌아보았다. 오늘 엄마가 나한테 한마디 하시더라. 박도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특유의 당연하다는 듯한 변명조로 입을 열었다. 도훈이 이번에 운전면허 땄잖아. 사지 멀쩡한 남자가 30살 먹고 매일 지옥철 타는 것도 그렇고 선자리 나가도 체면이 안 서지 않냐며 엄마가 수입 SUV 하나 봐두셨대. 민희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을 보며 반문했다. 그러니까 내가 큰형수로서 성의를 좀 보여야 하지 않겠어. 박도진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2번 두드렸다. 너 지난달에 프로젝트 인센티브 받았잖아. 그 돈 쥐고 있어봤자 뭐해? 맏형수가 엄마나 다름없는데 내가 도훈이 차 한 대 뽑아주면 우리 집안 체면도 살고 좋잖아.
민희는 고개를 돌려 박도진의 점잖은 얼굴을 응시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진실한 목소리로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얼굴이었다. 차를 사달라고. 민희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기름값도 너한테 타 쓰는 애한테 내가 수입차를 사준다고? 그거 6천만 원이야. 6천 원이 아니라. 넌 왜 그렇게 계산적이냐? 박도진의 미간이 팍 구겨졌고 언성을 크게 높이며 얌전하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게 다 집안 체면을 위해서잖아. 내가 돈 더 잘 버니까 조금 더 보태는 게 그렇게 억울해?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라고. 넌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박씨 집안 사람인데 왜 매일 그렇게 선을 긋고 따져? 민희가 안전벨트를 풀으자 찰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건 내 개인 인센티브야.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면 내 돈으로 직접 사줘. 너 진짜. 박도진이 엑셀을 거칠게 밟자 차가 텅 빈 도로 위에서 찢어질 듯한 굉음을 냈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넌 무서울 정도로 피도 눈물도 없어. 그날 밤 민희는 손님 방에서 잤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박도진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민희는 거실에서 어제 가져온 빨랫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파 위에 걸쳐져 있던 박도진의 양복 바지가 흘러내리면서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고 화면이 번쩍 켜졌다. 은행의 연체 독촉 문자였다. 민희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채 허공에 손을 멈췄다. 박도진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없었다.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늘 말했으니까. 민희는 예전에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한 번도 그의 휴대폰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밀어 올리고 문자 메시지 창에 들어갔다. 땡땡 저축은행에서 보낸 문자였다. 이번 달 개인 신용대출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문자는 땡땡 금융에서 박도훈 명의로 보증을 선 담보대출에 관한 것이었다. 민희는 호흡이 두 박자 엉켰다. 그녀는 박도진의 은행 거래 내역 앱을 켜고 공용 비밀번호 6자리를 눌렀다. 화면이 넘어가고 새빨간 지출 내역들이 빼곡하게 튀어나왔다. 받는 사람 박도훈. 메모는 사채 돌려막기. 금액 1,000만 원. 받는 사람 박도훈. 금액 500만 원. 화면을 더 아래로 내리자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서에 전자첨부 파일이 있었다. 담보물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였다. 그것은 민희가 결혼 전 모아둔 예금에 박도진의 적은 돈을 보태 마련했던 전세 보증금이었다. 그런데 그 전세금을 박도진이 몰래 담보로 잡혀 추가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모조리 시동생의 불법 사채를 막는 및 빠진 독에 부어진 것이다. 민희는 카페트 위에 주저앉았다. 블라인드를 뚫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지만 일말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주전자에 물이 끓기 전 수면은 격렬하게 흔들리는 법이다. 지금의 민희가 바로 그 요동치는 시기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숫자들을 화면으로 쳐다보았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고 휴대폰 모서리가 손바닥에 깊고 붉은 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서재로 들어가 태블릿 PC를 꺼냈다. 박도진의 휴대폰 화면을 향해 한 장, 또 한 장, 전부 사진을 찍어 남겼다. 단 한 건의 이체 내역도, 단 한 장의 계약서도 놓치지 않았다. 물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 후 3일 동안 민희의 일상은 태엽을 단단히 감은 기계처럼 오차없이 돌아갔다. 낮에는 회사에서 다국적 인수합병 건을 처리했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 순종적이고 무뚝뚝한 며느리와 아내의 역할을 이어갔다. 목요일 오후 그녀는 에어컨 바람이 서늘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입조차 되지 않은 블랙커피가 놓여 있었다. 한민희 의뢰인님, 수집해오신 증거가 아주 완벽합니다. 맞은편에 앉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두껍게 프린트된 거래 내역서를 넘겨보았다. 남편 박도진 씨가 아내 몰래 거액의 사채 보증을 서고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탕진하여 동생을 지원한 점은 재산 분할에 있어
의뢰인님께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회수할 수 있나요? 미니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가능합니다. 즉시 법원에 해당 부동산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동시에 시어머니 이 여사님이 현재 거주 중인 자택에 대해서도 강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이 시어머니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는 순간 모든 게 완전히 박살 나는 겁니다. 정말 이 단계까지 가실 생각이십니까? 민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잿빛 하늘을 응시하며 눈앞의 위임장을 끌어당겨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주말 강남 신세계 백화점. 매장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커피 향이 뒤섞여 떠다녔다. 민희는 재단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3층의 명품 가죽 브랜드 매장 앞에 서서 다음 주에 만날 독일 바이어에게 줄 선물용 서류 가방을 고르고 있었다. 하얀 장갑을 낀 직원이 짙은 남색의 소가죽 가방을 유리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다. 민희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들려왔다. 너무나 익숙한 소리, 억지로 언성을 높인 거칠고 탁한 목소리였다. 아이고, 도훈아. 이 구두가 아까 내가 입어본 정장이랑 딱 어울린다. 내 형이 한도 없다고 마음껏 긁으라고 했어. 시어머니 이 여사는 여러 브랜드의 쇼핑백 6개를 손에 들고 앞장서서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그 뒤로는 트레이닝복 차림의 시동생 박도훈이 까만색 가족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박도진의 카드였다. 민희는 매장 안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이 모자를 지켜보았다. 명품 매장을 훑어보던 이 여사의 시선이 갑자기 한 곳에 멈췄다. 그녀는 민희의 손에 들린 신용카드와 진열대 위에 놓인 500만 원짜리 서류 가방의 가격표를 번갈아 보더니 순식간에 눈을 부릅떴고 눈동자에는 핏발이 섰다. 그녀는 쇼핑백들을 내팽개치고 세일할 때 산굽 낮은 구두를 신은 채 고장난 수레처럼 매장 안으로 돌진했다. 짝! 조용한 매장 안에 소름 끼치도록 경쾌한 뺨 때리는 소리가 터졌다. 민희의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갔다. 왼쪽 뺨에는 순식간에 5개의 붉은 손가락 자국이 부어올랐다. 불에 댄 듯한 화끈거림이 신경을 타고 뇌로 전해졌다. 주변 고객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결제를 진행하던 직원은 화들짝 놀라 손을 떨며 신용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야, 이 미친년아. 이 여사가 민희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유리 진열대에 침방울을 튀겼다. 이 속이 시커먼 독사 같은 년. 너 명품 100살 돈은 있고 시동생 차 사줄 돈은 없냐? 내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넌 그 피 같은 돈으로 여기서 사치를 부려? 이게 말이 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박도훈은 몇 걸음 떨어져 서서 말리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구경꾼처럼 재미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3년 전이었다면 민희는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숙여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시어머니를 이끌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다시 돌렸다. 그녀는 뺨을 감싸 쥐지 않았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백열등 아래서 더욱 섬뜩하게 드러났다. 직원이 덜덜 떨며 얼음물이 담긴 컵을 건넸다. 민희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꽉 막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억눌렀다. 그녀는 티슈를 꺼내 우아하게 입가를 닦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 여사는 생기 하나 없는 민희의 섬뜩한 눈빛에 오싹함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뒷걸음질 쳤다. 뭘 봐. 내가 틀린 말 했어? 여편 내가 조신하지 못하게. 민희는 이 여사의 귓가로 얼굴을 바짝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두 사람과 바로 옆에 있던 박도훈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님 민희의 말투는 회의록을 읽어 내려가듯 차분했다. 대치동 아파트 전세금 이미 가압류 당했어요. 도훈 도련님이 빌려 쓴 사채업자들이 조만간 어머님 집 문을 부수러 갈 겁니다. 오늘 긁은 것들 영수증 꼭 챙겨두세요. 당장 내일부터 시장에서 콩나물 쌀 돈도 없으실 테니까요. 이 여사의 얼굴에 가득하던 기세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다. 5초 만에 그녀의 누렇게 뜬 뺨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두 다리는 뼈가 발라진 것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님네 식구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민희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워 지갑에 넣었다. 이 여사는 무릎에 힘이 풀려 쿵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 주변에 있던 쇼핑백들이 쓰러지면서 새로 산 비싼 옷들이 바닥에 뒹굴며 남들이 밟고 간 먼지가 묻었다. 박도훈의 얼굴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굳어버렸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와 무표정한 민희를 번갈아 보았지만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민희는 포장된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몸을 돌렸다. 등 뒤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서울의 하늘은 우중충했고 가랑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이 여사가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 밖에 법원 마크가 찍힌 승합차 2대가 멈춰섰다. 쾅, 쾅, 쾅. 무거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 여사는 보풀이 일어난 실내복 차림으로 손에 마른 미역을 쥔 채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열러 나갔다. 누가 아침부터 문을 부수고 지랄이야. 초상났어.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제복을 입고 가슴에 신분증을 건 남자 여럿이 거칠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 선두에 선 집행관이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다. 이정숙 씨 맞으십니까? 법원의 강제 집행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 부동산은 현재 법에 따라 재산보전 처분으로 가압류되었습니다.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가압류. 무슨 가압류? 여기 우리 집이야. 이 여사는 손에 든 미역을 휘두르며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당신들 강도야 뭐야.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고 난리야. 집행관은 그녀의 억지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손짓을 했다. 뒤에 있던 직원 2명이 전동 드릴을 꺼내 들고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귀를 찢는 드릴 소리와 함께 원래 있던 도어록이 박살나고 새 기계식 자물쇠가 강제로 설치되었다. 야, 도훈아, 빨리 나와봐. 누가 우리 집 뺏어간다. 이 여사가 드릴을 빼앗으려 덤벼들었지만 직원에게 가볍게 밀쳐졌다. 박도훈은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눈곱도 떼지 않은 채 안방에서 튀어나왔다. 뭐야. 경찰 부를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덧신을 신은 직원들이 선명한 빨간색 압류 딱지를 뭉치로 들고 집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도 빨간 딱지, 양문형 냉장고에도 빨간 딱지, 심지어 거실에 있는 낡은 가죽 소파에도 눈이 시릴 만큼 새빨간 딱지가 붙여졌다. 보전 규정에 따라 집안에 현금화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은 반출이 금지됩니다. 속옷과 칫솔 챙겨서 나가실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집행관이 이 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안 나가. 죽어도 못 나가. 이거 우리 아들 집이야. 이 여사는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미친 듯이 뒹굴며 발버둥 쳤다. 10분 후 건장한 법원 경비원 2명이 이 여사의 양팔을 꿰차고 반쯤 질질 끌다시피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박도훈은 바지도 채 입지 못한 채 커다란 패딩만 걸치고 구겨진 옷까지 몇 개를 품에 안은 채 쫓겨났다. 그들 눈앞에서 현관문이 육중하게 닫혔다. 이어서 차갑게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는 마치 그들의 모든 퇴로를 막아버리는 저승사자의 부적 같았다. 같은 시각 강남구 비즈니스 중심가의 오피스 빌딩. 민희는 체형에 딱 맞는 고급 슈트를 입고 1층 로비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커피잔을 든 채 다국적 부서 팀장들과 오후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로비의 회전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도진은 넥타이도 매지 않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구두굽으로 요란하게 올리며 뛰어들어왔다.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보랏빛으로 달아올라 미친 황소처럼 보안 요원의 재질을 뚫고 곧장 민희를 향해 돌진했다. 한민희. 로비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모든 직원이 고개를 돌렸다. 박도진은 민희 앞까지 달려와 가슴을 헐떡이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눈을 찌를 듯 삿대질했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딴 짓을 해. 어른이잖아. 사람을 시켜서 식구들을 길거리로 내쫓아? 내 심장은 돌덩이로 만들어졌냐? 옆에 있던 팀장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민망한 듯 한 걸음 물러섰다. 체면과 직급을 중요시하는 외국계 기업에서 이렇게 대놓고 행패를 부리는 장면은 전대미문이었다. 민희는 피하지 않았다. 손에 든 커피잔조차 내려놓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박도진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남들에게는 틈만 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라고 떠벌리며 아내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던 그 공무원 남편. 이제 그 위선적인 가면이 마침내 쩍하고 갈라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민희는 안내 데스크 쪽으로 고개를 돌려 크지 않지만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안팀 불러주세요. 뭐? 보안팀. 우리 엄마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내가 오늘 널 때려 죽여도 속이 안 시원하다. 박도진이 정말 손을 번쩍 치켜들고 내리치려 했다. 민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비어있는 손으로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꺼내 치켜든 박도진의 팔뚝을 향해 정면으로 후려쳤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눈송이처럼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건 내가 내 서명을 위조해서 대치동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은 계약서 사본이야. 민희의 목소리는 얼음 덩어리가 유리를 깨는 듯 서늘했다. 그리고 이건 지난 2년 동안 내가 박도훈의 불법 사채와 도박 빚을 막아준 은행 거래 내역이고 총합 1억 3천만 원. 박도진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미쳐 날뛰던 기세는 마치 액화질소를 뒤집어 쓴 듯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핏기와 함께 단숨에 얼어붙었다. 민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내 피 같은 돈 빼돌려서 흡혈귀 같은 내 엄마랑 구제불능 내 동생 뒷바라지한 주제에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도덕을 운운해?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종이가 바닥에 스치는 바스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동료들의 경악스러운 시선이 칼날처럼 박도진의 온몸을 긁어내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도진을 다정한 남편이라며 칭찬했던 젊은 여직원들은 이제 썩은 쓰레기를 보듯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어느새 건장한 빌딩 보안 요원 3명이 달려와 박도진의 양팔을 제압했다. 이거 놔, 민희야, 여보, 우리 말로 하자. 응. 집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자. 제발. 박도진의 말투가 돌변했다. 구역질이 날 만큼 비굴하고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혼자 서지도 못하고 보안 요원들에게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우리한테 돌아갈 집은 없어. 박도진. 민희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옆에 있던 비서에게 넘기고 손바닥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냈다. 법정에서 보자. 보안 요원들이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박도진을 질질 끌며 회전문을 향해 나갔다. 민희는 돌아서서 통유리 창 밖으로 흐린 하늘을 내다보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지난 3년 중 그 어느 날보다 눈부시게 맑았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고작 이 정도 고통은 그 주방에서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던 돼지기름 냄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올가미는 이제 막 그들의 목에 걸렸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갈 것이다. 그날 깊은 밤, 용산구의 24시간 찜질방 안에는 시큼한 땀냄새와 구운 달걀의 미세한 비린내가 감돌고 있었다. 이 여사는 열기가 올라오는 바닥 매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거친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미친 듯이 찔러대고 있었다. 박도훈의 휴대폰을 빼앗아든 그녀의 눈은 밤샘과 분노로 끔찍하게 핏발이 서 있었다. 보풀이 일어난 낡은 실내복 그대로였고 허벅지 옆에는 빈 식혜 플라스틱 통이 여러 개 굴러다녔다.
이 썩어 문드러질 독사 같은 년, 자물쇠 하나 바꿨다고 인연이 끝날 줄 아나 보지. 이 여사가 이를 갈며 목구멍에서 바람 빠진 풀무 같은 갈에 끓는 소리를 냈다. 대치동 아파트 맘카페에 아주 오지랖 넓은 아줌마들이 득시글거리지. 내가 오늘 그년 껍데기를 아주 싹 벗겨놓고 말 테다. 그녀는 대치동 맘카페 커뮤니티 화면을 열고 서툴게 제목을 입력했다. 손가락이 두꺼워 자꾸 오타가 났고 백스페이스를 누를 때마다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었다. 게시글 제목은 외국계 기업 임원 며느리의 실체,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길거리로 내쫓은 악독한 년이었다. 대치동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시는 백이동 1층에 살던 시어머니입니다. 다국적 기업에 다니는 제 며느리 한민희가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척하지만 뒤로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생활비 한 푼 안 주는 건 물론이고 오늘은 사람을 시켜 도어록을 통째로 부수더니 저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불쌍한 시동생을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로 쫓아냈습니다. 속옷 한 장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 매일 구청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은 그년이 전부 명품백 사는데 탕진하고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집안 망신 다 시키는 이 악독한 여자의 실체를 다들 꼭 아셔야 합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여사의 탁한 눈동자에 복수의 쾌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삶은 달걀을 우적대어 물었고 퍽퍽한 노른자 부스러기가 화학 섬유 매트 위로 툭툭 떨어졌다. 엄마, 그거 진짜 먹히는 거 맞아? 박도훈은 옆에 대자로 드러누워 딱딱한 맨바닥에 베긴 허리를 연신 주무르고 있었다. 나 내일 청담동에서 유진이 만나야 한단 말이야. 수입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일시불로 뽑았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갈아입을 정장도 다 저 빨간 딱지 붙은 집에 있잖아. 이 거지 같은 추리닝 쪼가리 입고 걔를 어떻게 만나냐고.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여사가 아들의 등짝을 찰싹 내리쳤다. 이 맘카페 여편네들이 제일 혐오하는 게 며느리 도리 안 하고 나대는 것들이야. 이 글만 제대로 터지면 한민이 그 독사 같은 년은 단지 안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닐걸? 콧대 높고 체면 차리는 외국계 기업 임원이라며? 결국엔 지가 먼저 꼬리 내리고 도어록 비밀번호 갖다 바치면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싹싹 빌게 되어 있어. 10분 후 휴대폰 화면이 알림창으로 미친 듯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이 여사는 흥분해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댓글창에는 그녀의 예상대로 동정과 비난의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며느리가 어떻게 저런 짓을? 외국계 임원. 안 봐도 뻔하지. 뒤로 무슨 지저분한 짓을 해서 올라갔겠지? 어르신이 너무 불쌍하네요. 저런 여자는 우리 대치동에서 쫓아내야 맞습니다. 이 여사는 그 댓글들을 보며 입꼬리가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그녀는 내일 한민희가 무릎을 꿇고 게시글을 지워달라고 애원할 때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더 뜯어낼 심산까지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강남구 중심 업무지구의 고층 오피스 빌딩 안. 민희는 널찍한 임원용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블라인드가 눈부신 햇살을 걸러내어 매끄러운 책상 위로 가지런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무실 안은 중앙 난방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백색 소음만이 들릴 뿐 숨막히도록 고요했다.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울렸다. 한 상무님, 거주하고 계신 대치동 아파트 커뮤니티에 상무님을 겨냥한 악성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조회수가 10,000건을 돌파했고 회사 주소까지 신상 털기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민희의 시선은 눈앞의 인수합병 서류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서류 한 장을 넘기자 빳빳한 종이 마찰음이 경쾌하게 울렸다. 제 개인 컴퓨터로 링크 보내세요. 그녀는 링크를 열고 맞춤법도 엉망인 채 선동으로 점철된 고발글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화면에 떠있는 불효, 독사, 사치 같은 단어들을 보며 그녀의 입꼬리가 차갑게 말려 올라갔다. 사냥감은 그녀가 파놓은 함정으로 예상했던 동선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주었다. 그녀는 바탕화면에 암호화된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3일 동안 완벽하게 정리해둔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이 여사가 올린 그 뜨거운 게시글 아래에 오직 자신의 실명으로 단 하나의 댓글을 달고 3개의 파일을 첨부했다. 첫 번째 파일은 백화점 CCTV 영상 복사본이었다. 고화질 화면 속에는 이 여사가 명품 매장으로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와 미니의 뺨을 매섭게 후려치는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여사의 발치에 나뒹구는 그 수많은 고가의 브랜드 쇼핑백 무더기였다. 두 번째 파일은 박도진이 대치동 아파트를 몰래 추가 담보 대출로 넘긴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 스캔본이었다. 세 번째 파일은 지난 2년간 박도진의 계좌에서 박도훈의 계좌로 사채 상환이라는 메모와 함께 이체된 수십 건이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이었다. 총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었다. 민희는 엔터 키를 내리쳤다. 남긴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아내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려 시동생의 불법 사채를 갚아주고 아내의 피 같은 돈으로 백화점에서 사치를 부리며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시어머니. 이것이 진실입니다. 온라인의 여론이 뒤집히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다. 찜질방에서 이 여사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활약상을 옆자리 아주머니에게 자랑하려던 참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세로 고침을 누르자 화면을 가득 채웠던 동정과 위로의 말들이 순식간에 느낌표와 쌍욕으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미친 거 아니야? 며느리 전세금 빼서 고리대금을 갚아? 어쩐지 저 할망구 낯이 익다 했더니 며칠 전에 강남 백화점에서 며느리 패던 그 진상 아줌마잖아. 진짜 소름 돋는 뻔뻔함이다. 며느리 피까지 쪽쪽 빨아먹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당장 대치동에서 쫓아내. 저런 기생충 같은 집구석은 우리 단지 수치다. 이 여사의 얼굴에 맺혀있던 웃음기가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녀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화면 위로 미친 듯이 솟아오르는 욕설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며 삭제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댓글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도무지 클릭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리가 없는데. 야, 아줌마. 머리 위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졌다. 앞치마를 두른 찜질방 사장님이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를 든 채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이 여사 앞에 서 있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은 이미 3미터 밖으로 물러나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인터넷에 떠도는 그 사기꾼 시어머니구만. 사장님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다. 우리 여기 멀쩡하게 장사하는 곳이야. 법원 압류 딱지까지 붙은 인간이 어디서 재수없게 물을 흐려. 당장 썩 안 기어나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들이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야. 이 여사가 바동거리며 일어나 따지려 들었다. 사장님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목을 획 스냅했다. 촥! 바가지에 가득 담겨있던 굵은 왕소금이 이 여사와 막잠에서 깬 박도훈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뿌려졌다. 날카로운 소금 알갱이들이 그들의 얼굴을 때리고 옷깃을 타고 속으로 굴러떨어지며 따끔거리는 고통을 안겼다. 나가. 어디서 재수 온 붙은 것들이 굴러들어와서 지랄이야. 당장 꺼져. 사장님은 빈 바가지를 허공에 휘두르며 마치 쥐새끼를 쫓듯 그들을 몰아냈다. 박도훈은 머리에 굵은 소금을 허옇게 뒤집어 쓴 채 신발도 제대로 구겨 신지 못하고 아직도 악을 쓰는 이 여사를 잡아 끌며 사람들의 침뱉는 소리와 욕설을 뒤로하고 구차하게 찜질방을 빠져나왔다. 같은 날 초저녁, 청담동의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박도훈은 압류 딱지를 피한 유일하고 그나마 멀쩡한 정장 재킷을 걸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왁스를 떡칠한 그의 머리통 위로 번쩍거렸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만난 지 석 달 된 결혼 상대 유진이었다. 친정이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2개나 운영하는 은수저 집안 딸이었다. 박도훈은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접시 위에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칼날이 본차이나 접시 바닥을 긁으며 끼익 하는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유진아, 대치동 집은 잠깐 머무는 거야.
다음 주에 내 수입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출고되면 양평으로 드라이브나 가자. 거기 별장 단지 맘에 든다고 했지? 우리 형 투자금 회수되면 바로 계약금 쏘고 올리자. 박도훈은 짐짓 여유로운 척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빈티지도 모르는 싸구려 레드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유진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줄곧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액정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표정은 소름 끼치도록 싸늘했다. 바로 방금 전 그녀가 속해 있는 금수저 딸내미들 단톡방에 누군가 링크 하나를 던졌다. 대치동 맘카페를 뒤집어 놓은 그 역대급 폭로글은 이미 다른 커뮤니티까지 쫙 퍼져버린 후였다. 도훈 오빠 유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감정의 동요라곤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다. 왜 그래? 스테이크가 입에 안 맞아 박도훈은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스스로 치명적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 느끼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화면에서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촌스러운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제 어미가 남의 뺨을 치는 것을 구경하던 그 남자, 재밌어 죽겠다는 듯 일그러진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서 싸구려 향수를 뿌린 채 재벌 3세 흉내를 내고 있는 허세 가득한 남자와 완벽하게 겹쳐졌다. 박도훈의 미소가 순식간에 얼굴에 얼어붙었다. 위장이 쪼그라드는 듯했고 방금 삼켰던 스테이크 고기 조각이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 식도를 꽉 틀어막은 것 같았다. 이거 오해야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저 여자가 사실은 엄청난...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가 구차한 변명을 지어낼 1초의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반클리프 앤 아펠 팔찌를 찬 오른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 가득한 레몬워터 잔을 집어들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그녀는 그 컵 안의 얼음물을 박도훈의 상판대기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다. 차가운 물줄기가 공들여 세운 그의 머리칼을 타고 흘러내려 콧대를 적셨다. 얼음 덩어리 몇 개가 턱주가리를 강타하더니 비싼 정장깃 위로 툭툭 떨어지며 흉측하고 시커먼 물자국을 넓게 남겼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 기막힌 장면을 경악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자가 해온 전세금 빼돌려서 불법 사채 돌려막는 쓰레기 새끼 유진의 말투에는 숨이 막힐 듯한 혐오감이 뚝뚝 묻어났다. 내가 입고 있는 그 렌털 정장 쪼가리도 내 형수 피 빨아먹고 산 거지? 진짜 토 나온다. 그녀는 에르메스 핸드백에서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이건 내가 마신 물값. 남은 건 진작에 정지 먹은 내 형 카드로 알아서 계산하시지.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매정하게 떠나버렸다. 박도훈은 얼빠진 채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턱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식탁보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프론트 매니저 한 명이 웨이터 2명을 대동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경멸은 숨길 기색조차 없었다. 손님, 일행분은 방금 떠나셨습니다. 지금 바로 결제 도와드릴까요? 매니저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총액 38만 원이었다. 박도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까만색 가족 카드를 건넸다. 매니저가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다. 기계에서 신경질적인 비프음이 길게 울렸다. 죄송하지만 손님, 이 카드는 본인 회원에 의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른 결제 수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도훈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그는 온몸의 주머니를 다 뒤졌지만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면도날처럼 그의 피부를 한치 한치 도려내고 있었다. 결국 레스토랑 보안 요원의 삼엄한 감시 아래 그는 허세용으로 차고 다니던 짝퉁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잡히고 외상장부에 지장까지 찍고 나서야 꼬리를 만 상갓집게처럼 쫓겨났다. 월요일 아침 구청 행정복지센터 청사. 박도진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글씨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 밑으로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고
거뭇거뭇한 수염 자국이 돋아나 있었다. 언제나 칼주름을 잡아 입던 와이셔츠도 오늘따라 깃이 다 구겨져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기괴할 정도로 숨막혔다. 평소 같으면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이 오늘은 하나같이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의 시선을 외면했다. 넓은 사무실 안에는 기계적인 타자 치는 소리만 가득했고 그가 물을 마시러 정수기 쪽으로 일어날 때마다 주변의 소음이 약속이라도 한 듯 1초간 뚝 끊겼다. 그는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공무원 내부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에 그가 애미와 짜고 며느리 등골을 빼먹고 아내 집까지 담보로 잡아 도박꾼 동생을 감쌌다는 폭로글이 이미 베스트 게시물 1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3년간 피눈물 나게 쌓아 올린 가정적인 남자, 스위트한 남편이라는 가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발밑에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다. 과장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과장은 프린트된 통보 서류를 돌돌 만 채 씩씩거리며 박도진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쾅! 서류 뭉치가 박도진의 키보드 위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며 옆에 있던 연필꽂이를 쓰러뜨렸다. 볼펜들이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떨어졌다. 박도진, 너 진짜 머리에 총 맞았어. 과장이 이를 꽉 깨물고 목소리를 죽였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사무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리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주민복지를 책임지는 공무원이야. 내가 저지른 짓거리를 봐. 타인명의 재산을 불법으로 담보 잡고 가족이란 작자들이 백화점 한복판에서 행패를 부리게 방치해? 지금 구청장님 신문고 민원 게시판에 너 파면시키라는 시민들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어. 박도진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다.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가정사고 그 여자가 악의적으로 앙심을 품고 가정사. 경찰서에서 수사협조 공문이 인사과로 날아왔는데 그게 가정사야? 내 그 금쪽 같은 동생 놈이 끌어다 쓴 사체 보증인 란에 내 이름표가 떡하니 박혀 있어. 과장은 손가락을 덜덜 떨며 그의 코앞을 삿대질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는 걔나 줬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과 올해 성과급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과장은 그 서류를 박도진의 가슴팍에 확 던지듯 찔러 넣었다. 방금 인사위원회에서 떨어진 결정이야. 넌 지금 이 시간부로 무기한 직위해제 및 내부 감사 대상이다. 당장 짐 싸서 집에 찌그러져 조사 결과나 기다려. 박도진은 다리가 풀려 사무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에 있던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다. 그 눈빛들 속에 동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깊은 경멸과 조롱만이 일렁거렸다. 한때 그를 탐내며 처제를 소개해주려 했던 옆팀 주무관조차 지금은 똥파리가 꼬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듯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극도의 수치심 속에서 서랍을 열고 빈 종이 상자를 꺼냈다. 그는 기계처럼 짐을 쓸어 담았다. 싸구려 스테이플러, 2년 넘게 쓴 보온병. 그의 손이 모니터 옆에 세워진 부부 사진 액자에 닿는 순간 손가락에 핏대가 섰다. 미니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었다. 여직원들의 칭찬을 구걸하기 위해 항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 두었던 그 액자였다. 그는 액자를 상자 안으로 팽개쳤다. 유리 표면이 스테이플러 모서리에 부딪히며 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흉측하게 금이 가버렸다. 박도진은 짐이 든 묵직한 상자를 들고 구청 청사를 빠져나왔다. 초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그의 야른 셔츠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길모퉁이에 멈춰서서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미니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기계적인 안내 멘트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옆에 있는 시멘트 벽을 향해 휴대폰을 미친 듯이 집어 던졌다. 액정 화면이 순식간에 박살났고 시커먼 유리 파편들이 먼지투성이 바닥 위로 흩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난방이 아주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원목 소재의 벽 패널이 백열등 조명 아래 차가운 광택을 뿜어냈다. 판사는 높게 솟은 법대 위에 앉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눈앞에 두툼한 소송 기록을 넘기고 있었다. 원고 한민희와 피고 박도진의 이혼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해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 판사의 목소리는 텅 빈 법정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억양이라곤 전혀 없었다. 피고가 원고 몰래 거액의 불법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고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 및 유용한 점이 인정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용 및 CCTV 증거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판사는 흘러내린 안경을 축혀올리며 계속해서 읽어내려갔다.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에 얽힌 채무는 피고가 독단적으로 위법한 담보대출을 실행한 결과이므로 해당 채무는 피고 박도진 개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원고의 혼인 전 특유 재산 및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피고는 무단 유용한 원고의 자금 1억 3천만 원을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피고석에 앉은 박도진은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부여잡고 있었다. 그는 불과 며칠 새 10년은 폭삭 늙어 보였다. 항상 깔끔하게 넘기고 다니던 머리카락은 떡이 져 두피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마치 시체처럼 절망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반대편에 앉은 민희는 달랐다. 그녀는 미니멀한 핑의 블랙 슈트를 차려입고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승소 판결을 들었음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요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분하게 만년필을 들어 재판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할 뿐이었다. 눈물 콧물 빼는 악다구니도 구질구질한 말싸움도 없었다. 티끌만 한 빈틈도 없는 이 완벽한 증거사슬은 가장 날카로운 수수용 메스가 되어 이 흡혈귀 같은 집구석과 그녀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아주 깔끔하게 도려내버렸다. 이제 저들이 직면할 현실은 사채업자들의 피 말리는 추심과 완벽한 파산이라는 지옥뿐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녀와 일절 상관없는 남의 집 불구경이 되었다. 법원의 묵직한 현관문을 밀고 나오자 바깥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다. 민희는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탁 트인 돌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멀지 않은 주차구역에 그녀가 지난주에 막 출고한 새카만 포르쉐가 세워져 있었다. 그녀가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자 헤드라이트가 2번 깜빡였다. 그녀가 막차 문을 열려던 찰나 옆쪽 화단에 짙은 그림자 속에서 시커먼 형체 2개가 불쑥 튀어나왔다. 동정심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처참한 몰골이었다. 이 여사와 박도훈은 몇 달은 빨지 않은 듯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옷을 걸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반지하방 특유의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시큼한 쉰내가 진동했다. 이 여사의 머리카락은 메마른 잡초 덤불 같았고 얼굴에는 동창과 시커먼 때가 엉겨붙어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발악하며 달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민희와 2미터 남짓 떨어진 거리에서 두 무릎을 꺾더니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 위로 냅다 몸을 내던졌다. 무릎뼈가 시멘트 바닥에 짓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민희야. 우리 며느리야. 이 여사가 피토하듯 처절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손을 번쩍 치켜들더니 양손을 번갈아가며 자기 뺨을 미친 듯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짝, 짝, 짝. 살벌한 따귀 소리가 텅 빈 주차장을 공허하게 울렸다. 내가 미쳤었지. 이 늙은이가 단단히 노망이 들었어. 제발 우리 도진이 좀 살려다오. 그 엄청난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한테 칼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다. 제발 소 취하 좀 해주고 대치동 전세금 찌꺼기라도 좀 떼어주면 안 되겠니? 응. 보증금 없는 쪽방이라도 얻게 제발 좀 도와주라. 이 여사는 네 발로 바닥을 박박 끼어오며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민희의 구두코를 부여잡으려 했다. 민희는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 흙먼지투성이 손을 완벽하게 피했다. 옆에 있던 박도훈도 넙죽 무릎을 꿇었다. 백화점에서 팝콘 씹듯 구경하던 그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척추가 부러진 유기견처럼 두 손을 파리가 발 비비듯 미친 듯이 싹싹 비벼댔다. 형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진짜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우리 빚 좀 갚아주시면 당장 내일부터 노가다판에 나가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꼭 갚을게요. 소처럼 개처럼 평생 모실 테니까. 민희는 발밑의 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심지어 비웃음조차 없었다.
그건 길가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구더기 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2차 도장면에 흠집이라도 내시면 지금 어머님 장기를 다 적출해서 팔아도 수리비 못 갚으시니까요. 허공을 허우적대던 이 여사의 두 손이 벼락 맞은 듯 굳어버렸다. 입술만 절망적으로 파르르 떨 뿐 목구멍에서는 그 어떤 신음조차 새어나오지 못했다. 민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육중한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모든 짐승 같은 울부짖음과 구역질 나는 악취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꼈다. 백미러 너머로 방금 법원 정문을 빠져나온 박도진이 그 기막힌 광경을 발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미친놈처럼 계단을 뛰어내려 와서는 바닥에 엎드린 박도훈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제 어미를 향해 온갖 쌍욕을 퍼부어댔다. 이 여사가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박도진의 머리채를 틀어주고 비명을 질렀다. 입만 열면 양반 가문 뼈대 있는 집안이라며 고개를 빳빳이 쳐들던 그 고상한 핏줄 3명이 그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아스팔트 바닥을 나뒹굴며 서로를 물어뜯고 원망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마지막 남은 쉰밥 한 덩이를 차지하기 위해 발악하는 3마리의 구더기 떼와 다를 바 없었다. 민희는 백미러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포르쉐의 묵직한 엔진이 심장을 울리는 굉음을 토해내며 새카만 차체가 날카로운 검처럼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고 튀어나갔다.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온 매캐한 매연이 바닥에서 뒤엉켜 싸우던 3사람의 안면을 직격했고 그들은 캑캑거리며 극심한 기침을 토해냈다. 차량은 미끄러지듯 간선 도로에 진입했다. 차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핥고 지나가는 미세한 백색 소음만이 맴돌았다. 히터가 자동으로 켜지며 밖에서 묻어들어온 마지막 한 줄기 냉기마저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민희는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녀는 천연 가죽으로 덮인 운전대 위에 두 손을 가볍게 얹었다. 무의식 중에 시선이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때 펄펄 끓는 돼지기름이 튀어 생겼던 커다란 물집 자국이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물집은 진작에 가라앉았고 뽀얀 피부 위에 아주 옅은 갈색의 둥근 흉터만이 남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목 냄새를 맡아보았다. 코를 찌르던 찌든 기름때 냄새도 역겨운 마늘 비린내도 싸구려 주방 세제의 인공적인 화학 향료 냄새도 없었다. 오직 그녀가 오늘 아침 뿌리고 나온 서늘하고 우아한 우디 계열의 최고급 니치 향수 잔향만이 감돌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추석과 설날 명절마다 그녀는 그 숨막히게 좁은 부엌 바닥에 쭈그려 앉아 지옥 같은 열기와 기름 연기를 견뎌야 했다. 지치지도 않는 쇳덩이 기계처럼 무쇠팬 위에서 끊임없이 전을 뒤집고 또 뒤집었다. 그때는 정말이지 그 피부에 들러붙어 씻기지 않던 쩐내 나는 기름 냄새가 결혼 생활에 당연한 희생인 줄만 알았다. 내 모든 것을 깎아내고 헌신하면 온전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었다. 민희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뻗어 이제는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 그 옅은 갈색 흉터를 조용히 문질렀다. 피부에 닿는 촉감은 매끄럽고 평온했다. 신호등의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그녀는 손을 내리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량은 화려하게 흐르는 서울의 도심 한복판으로 경쾌하게 합류해 들어갔다. 지난 3년간 그녀의 목을 조르던 그 지긋지긋하고 역겨웠던 기름 냄새를 백미러조차 닿지 않는 까마득한 과거 속으로 영원히 처박아 버린 채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